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벌 온라인 여행업계의 뭐랄까 절대 강자죠. 부킹홀딩스 BKNG에 대해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주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부킹닷컴, 아고다, 프라이스라인 같은 브랜드를 가진 회사잖아요. 네, 그렇죠. 워낙 유명하죠. 이 기업의 핵심 비전부터 해서 재무 구조, 성장성, 또 리스크까지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부킹홀딩스라는 기업을 좀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킹홀딩스는 사실 단순히 여행 상품 중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술을 통해서 뭐랄까 여행 경험 자체를 바꾸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커넥티드 트립이라는 건데요. 아, 커넥티드 트립. 네, 이게 성공하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아시다시피 거시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경쟁도 엄청 치열하잖아요. 네, 경쟁 심하죠. 그리고 규제 환경 같은 이런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들도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양면을 좀 균형 있게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부킹홀딩스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 바로 커넥티드 트립 전략과 그 비전부터 자세히 좀 들여다보죠. 네. 부킹홀딩스의 공식적인 미션이 모든 사람이 세상을 더 쉽게 경험하게 만드는 것. 네, 그렇죠.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뭐랄까 여행객의 본질적인 니즈를 건드리는 강력한 메시지 같아요. 맞아요. 이 큰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바로 커넥티드 트립이라는 거죠. 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기존에는 고객이 숙소를 예약하면 그걸로 끝이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숙박뿐만 아니라 항공권 예약, 또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교통편, 렌터카나 택시 같은 거요. 네. 그리고 현지에서 즐길 거리들, 예를 들면 투어라든지 맛집, 공연 예약까지 말 그대로 여행의 A부터 Z까지 모든 요소를 부킹홀딩스의 플랫폼, 주로 이제 부킹닷컴 앱 안에서 끊임없이 아주 매끄럽게 연결하고 예약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구상인 거죠. 마치 나만을 위한 여행 비서가 앱 속에 딱 들어있는 것처럼요. 비전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사실 여행객 입장에서는 여러 웹사이트나 앱을 막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예약을 관리하고 네, 편하죠. 또 AI 기반으로 내 취향에 맞는 상품 추천받고 이러면 훨씬 편리해질 겁니다. 여행 경험의 질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비전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커넥티드 트립을 완벽하게 구현한다는 것은 이게 기술적으로나 운영적으로나 엄청난 도전 과제입니다. 그냥 보기 좋은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랑 실제로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여행의 각 단계를 매끄럽게 연결하는 건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물론 그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부킹홀딩스가 그냥 막연한 비전만 제시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나요? 네, 구체적인 목표치를 딱 설정하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8년까지 이 커넥티드 트립 전략을 통해서요. 전체 총 예약 금액, 그러니까 그로스 부킹제에서 숙박 외 카테고리 있죠. 네, 항공 렌터카 액티비티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항공 렌터카, 현지 액티비티, 레스토랑 예약 이런 데서 발생하는 예약 금액의 비중을 현재 수준의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공표했어요. 2배요? 와, 상당히 공격적이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그냥 몸집만 불리는 양적 성장을 넘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질적인 변화를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숙박 중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이제 종합 여행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선언인 셈이죠. 네, 목표 설정은 명확하네요. 하지만 그 실행 과정에서의 난관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커넥티드 트립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일단 첫째로 수많은 항공사, 렌터카 회사, 또 지역별 액티비티 제공업체, 레스토랑 등등 각기 다른 시스템과 데이터를 가진 수많은 파트너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엄청 많겠죠. 이 파트너사들의 예약 시스템과 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해야 합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 과제고요. 연동 쉽지 않겠네요. 둘째는 만약에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렌터카에 문제가 생기거나 예약한 액티비티가 취소되는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네, 여행 중엔 변수가 많죠. 고객이 단일 창구, 그러니까 부킹닷컴 앱 하나를 통해서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인 고객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건 운영적으로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드는 일이죠. CS 중요하죠.
그리고 셋째, 이렇게 모인 다양한 상품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과거 여행 이력이라든지 검색 패턴, 선호도 이런 것들을 AI가 분석해서 정말 개인에게 딱 맞는 상품을 최적의 타이밍에 추천해줘야 하거든요. 네, 개인화 추천. 이 추천 알고리즘의 정교함이 성패를 좌우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설픈 추천은 오히려 고객 경험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수많은 파트너들을 하나로 묶어서 완벽하게 조율된 경험을 제공한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킹홀딩스는 아주 공격적인 성장 목표를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여행 시장 지출, 그러니까 토탈 트래블 스펜드 규모가 대략 1조 4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1%의 시장 점유율을 더 확보하겠다는 목표입니다. 1%요? 그게 작아 보여도 전체 시장 규모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겠네요. 그렇죠. 1%라고 하면 작아 보이지만 전체 시장 규모 생각하면 약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0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규모의 추가 매출을 의미하는 겁니다. 와, 또한 연간 총 예약 처리 금액, GPV라고 하죠. Gross Processing Value, 부킹닷컴 플랫폼을 통해 처리되는 총 결제 금액인데요. 이걸 연평균 15% 이상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연평균 15% 성장. 이것도 굉장히 높은 목표인데요. 네, 아주 공격적이죠. 이처럼 공격적인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으로 뭘 보고 있냐면 기존의 주력 사업인 숙박 상품을 예약한 고객들에게 항공권이나 렌터카, 현지 투어 같은 다른 카테고리의 상품을 교차 판매, 크로스셀링하는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교차 판매. 네, 결국 부킹홀딩스의 미래 성장 스토리는 이미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숙박 시장을 넘어서 아직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은 항공, 렌터카, 액티비티 같은 숙박 외 시장으로 성공적인 확장을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숙박은 이미 너무 크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확장을 위한 핵심 무기가 바로 커넥티드 트립 플랫폼인 거고요. 고객 한 명당 더 많은 종류의 여객 상품을 예약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고객당 지출액, ARP라고 하죠. 이걸 높여서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 이게 명확한 전략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숙박 외 시장이라는 게 부킹홀딩스에게는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미개척지에 가까운 영역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미 각 분야별로 아주 강력한 기존 플레이어들이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항공권 예약 시장에는 익스피디아 그룹 계열사들이나 아니면 각 항공사들의 자체 웹사이트나 앱이 강하고요. 네, 직접 예약도 많이 하죠. 렌터카 시장에도 허츠, 에이비스 같은 전통 강자들이 있고 또 렌탈카스.com 같은 전문 플랫폼도 있고요. 물론 이것도 부킹홀딩스 소유이긴 하지만 별도 운용되고 있죠. 그렇군요. 현재 액티비티 시장에는 또 비아토나 겟요 가이드 같은 전문 플랫폼들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경쟁자들이 많네요. 네,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부킹홀딩스가 후발주자로서 단기간에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이 과연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까?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성과 지표, KPI가 될 겁니다. 네, 전환율이 중요하겠네요. 이 전환율이 만약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커넥티드 트립은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속빈 강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커넥티드 트립의 성공 여부가 미래 성장의 핵심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부킹홀딩스가 현재 이렇게 강력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또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 바로 비즈니스 모델과 재무적 강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부킹홀딩스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역시 뭐니 해도 자산 경량화 중개 플랫폼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메리어트나 힐튼 같은 호텔 체인들은 직접 호텔 건물을 짓거나 임대해서 운영해야 하잖아요. 네. 막대한 자본이 들죠. 항공사들도 비행기를 사거나 리스해야 하고요. 그런데 부킹홀딩스는 이런 실물 자산을 거의 소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 전 세계 수많은 호텔, 항공사, 렌터카 회사 같은 공급자들과 여행객들을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 즉 플랫폼 역거래만 집중하는 겁니다. 중개만 하는 거군요. 네, 예약을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직접 자산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데 따르는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나 유지보수 비용,
또 감가상각 부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수준의 자본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자산 경량화 모델이 가져다주는 그 높은 자본 효율성, 이건 분명 부인할 수 없는 부킹홀딩스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에도 동전의 양면처럼 좀 고려해야 할 지점들이 있어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특히 부킹홀딩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이전시 모델의 경우예요. 예약 중개는 해주지만 실제 고객이 호텔에 도착해서 겪는 경험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객실의 청결 상태라든지 직원의 친절도, 부대 시설 만족도나 아니면 항공편의 정시성, 기내 서비스 같은 거요. 네, 실제 서비스 품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킹홀딩스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죠. 만약 제휴된 호텔이나 항공사의 서비스 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은 부킹홀딩스 플랫폼을 통해 예약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플랫폼에 불만을 제기하겠죠. 이게 결국 부킹홀딩스라는 브랜드 자체의 평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신뢰도가 생명인 비즈니스에서 이건 간과할 수 없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봅니다. 특히 커넥티드 트립으로 갈수록 이 문제는 더 중요해질 거예요. 항공, 렌터카, 액티비티까지 책임져야 할 영역이 넓어지니까요. 그 점은 분명히 관리해야 할 부분이겠네요. 하지만 재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자산 경량화 모델의 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욱 명확해지는데요. 네, 수치가 궁금하네요. 2024년 2분기 추정치를 기준으로 보면 부킹홀딩스의 자기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투입한 자기 자본 대비 얼마나 많은 순이익을 벌었나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무려 50%를 상회합니다. 50%요? 와, 정말 높은데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아까 말씀드린 메리어트나 힐튼 같은 전통적인 호텔 체인들의 ROE는 보통 10% 내외 수준입니다.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렇죠. 부킹홀딩스가 최소 40%포인트 이상 더 효율적으로 자본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죠. 총 자산 이익률, ROA, 그러니까 회사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활용해서 얼마나 이익을 냈나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건 역시 10% 내외로 대규모 부동산과 시설 투자가 필요한 호텔 산업 평균이 2% 내외인 걸 감안하면 월등히 뛰어납니다. 네, 확실히 자본 효율성은 압도적이네요. 이렇게 벌어들인 이익을 바탕으로 창출되는 막대한 현금 흐름. 이게 바로 부킹홀딩스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지급 같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꾸준히 펼칠 수 있는 튼튼한 재정적 기반이 되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부킹홀딩스는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주주 가치를 높이고 있죠. 네, 높은 자본 효율성하고 그로 인한 강력한 주주환원 능력, 이건 분명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 높은 ROE와 현금 창출 능력의 이면에는 또 높은 영업 레버리지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해야 합니다. 영업 레버리지가 높다는 점. 네, 영업 레버리지라는 게 고정비 부담 대비 매출 변동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네, 그렇죠. 부킹홀딩스처럼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초기 개발비나 인건비 같은 고정비 비중이 높고 예약 건수 증가에 따른 변동비, 주로 마케팅 비용이겠죠. 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즈니스 모델은 일반적으로 영업 레버리지가 높게 나타납니다. 이게 호황기에는 매출이 조금만 늘어도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이익 증폭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반대로 불황기에 접어들어서 여행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면 매출 감소폭보다 이익 감소폭이 훨씬 더 커지는 이익 급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양날의 검이군요. 네, 양날의 검인 셈이죠. 아시다시피 여행산업은 대표적인 경기 민감 산업입니다. 경기 침체나 팬데믹 같은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부킹홀딩스의 이익 변동성은 다른 산업에 비해 훨씬 클 수 있다는 점, 이걸 투자자들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그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킹홀딩스의 비즈니스 구조를 보면 플랫폼을 유지하고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나 서버 비용 같은 것들은 예약 건수와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 성격이 강하죠. 그렇죠. 고정비가 크죠. 반면에 예약 한 건이 추가될 때마다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은 주로 검색 엔진 마케팅, SEM 비용이나 결제 처리 수수료 같은 변동비인데 이 비용이 총 예약 금액, 그로스 부킹스 증가율보다는 낮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분석 자료에 따르면 부킹홀딩스의 경우 총 예약 금액이 10% 증가할 때 영업이익, 오퍼레이팅 인컴은 약 12%에서 1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10% 늘 때 12에서 15% 증가. 네, 이걸 영업 레버리지 정도, DOL이라고 하죠. Degree of Operating Leverage. 이걸로 환산하면 대략 1.3에서 1.5 정도가 되는 셈인데요. DOL 1.3에서 1.5.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매출 증가 시 이익이 1.3배에서 1.5배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높은 영업 레버리지가 바로 부킹홀딩스의 높은 수익성과 동시에 높은 변동성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킹홀딩스의 수익 모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어떤 모델들이죠? 첫 번째는 주력 모델인 에이전시 모델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5%에서 80%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아, 대부분이군요. 네. 이 방식은 고객이 호텔이나 항공사에 직접 요금을 지불하고 부킹홀딩스는 예약 중개에 대한 대가로 공급업체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 커미션만 받는 구조입니다. 아, 수수료만 받는 구조? 그렇죠. 부킹홀딩스가 직접 고객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객의 예약 취소나 노쇼에 따른 신용 리스크 부담이 적고요. 또 매출 채권 회전 일수가 짧아서 운전자본 관리 부담이 적고 현금 흐름 창출에 매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많네요. 두 번째는 머천트 모델입니다. 매출 비중은 약 15%에서 20%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방식은 부킹홀딩스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숙박 요금이나 항공권 가격 전액을 받고 나중에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호텔이나 항공사에 정산해주는 구조예요. 아, 이건 부킹이 직접 돈을 받는 거군요. 네, 일반적으로 에이전시 모델보다는 수수료율이 더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킹홀딩스가 직접 결제를 처리하기 때문에 환불 처리라든지 사기 거래 방지, 고객과의 분쟁 해결 등에 대한 운영 리스크와 비용 부담을 직접 져야 합니다. 리스크가 더 크겠네요. 네, 또한 고객에게 돈을 먼저 받고 나중에 공급업체에 정산하기까지 시차가 발생해서 운전자분 부담이 에이전시 모델보다 클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부킹홀딩스가 항공권이나 패키지 상품 판매를 늘리면서 이 머천트 모델 비중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 이게 수익성 개선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운영 리스크와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강조했던 커넥티드 트립 전략. 이게 이러한 재무적 효율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떻게 강화시키나요? 바로 고객 생애 가치, LTV라고 하죠. 라이프타임 밸류. 그리고 고객 획득 비용, CAC, 커스터머 애퀴지션 토스트. 이 둘의 비율, 즉 LTV, CAC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통해서입니다. LTV, CAC 개선. 크게 두 가지 메커니즘인데요. 첫째, 숙박, 항공, 렌터카, 액티비티 등 다양한 여행 관련 상품을 하나의 앱에서 편리하게 예약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면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부킹.com 앱에 대한 의존도와 충성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렇죠. 앱 사용 빈도가 늘겠죠. 이렇게 되면 굳이 비싼 광고비를 들여서 외부 채널에 주로 구글 검색을 통해 고객을 유입시킬 필요 없이 앱을 직접 실행해서 예약을 하는 고객, 즉 다이렉트 채널 고객 비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 광고비 절감 효과가 있겠네요. 네, 부킹홀딩스는 이를 통해 마케팅 비용, CAC가 거의 들지 않는 앱 직접 유입 고객 비중을 한제보다 5%포인트 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달성해도 전체적인 CAC 효율이 10% 이상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5%P 증가 목표. 네. 둘째는 한번 유입된 고객에게 단순히 숙박 상품 하나만 파는 것이 아니라 항공권, 렌터카, 보험, 현지 투어 등 관련된 다른 상품들을 성공적으로 교차 판매, 크로셀링하거나 추가 판매, 업셀링함으로써 고객 한 명이 평생 동안 회사에 기여하는 총이익, 즉 LTV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아, LTV를 높이는 거군요. 네. 부킹홀딩스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LTV CAC 비율이 5대1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숙박 외에 다른 상품을 함께 예약하는 다중상품 구매 고객, 멀티 프로덕트 커스터머의 LTV는 숙박 상품만 예약하는 단일 상품 구매 고객보다 최소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2배 이상이요? 와,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결국 커넥티드 트립은 CAC는 낮추고 LTV는 높여서 LTV-CAC 비율을 더욱 끌어올림으로써 경쟁사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인 셈입니다. LTV-CAC 개선을 통한 수익성 극대화. 목표는 아주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과제 역시 만만치가 않아요.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부킹홀딩스는 오랫동안 신규 고객 확보와 예약 유도를 위해서 구글 같은 검색 엔진 마케팅, SM에 정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 왔습니다. 네, 광고비 많이 쓰죠. 여러 분석 자료를 보면 연간 마케팅 및 판매 비용 지출 규모가 무려 50억 달러를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50억 달러, 엄청나네요. 네, 이건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부킹홀딩스 실적 분석할 때 총 예약 금액 대비 마케팅 지출 비율, 줄여서 MSGB라고 하는데요. Marketing Spend as a Percentage of Gross Bookings, 이 지표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MSGB 비율, 네. 이 비율이 낮아질수록 마케팅 효율성이 개선되고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의미인데 이게 부킹홀딩스의 핵심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왜 리스크인가요? 왜냐하면 부킹홀딩스의 마케팅은 상당 부분이 구글 검색 결과 상위 노출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구글이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하거나 광고 단가를 인상하거나 혹은 자체 여행 예약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정책을 변경할 경우 구글 정책 변화 리스크. 그렇죠. 부킹홀딩스의 마케팅 비용, CAC가 예상보다 훨씬 높아질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또한 익스피디아 그룹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쟁사들이 공격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벌이면서 경쟁이 심화될 경우에도 CAC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고요. 경쟁도 치열하죠. 물론 부킹홀딩스가 앱 직접 예약 비중을 높여서 SEM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이 막대한 마케팅 비용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분석 시나리오에 따르면요. 만약 이 MSBB 비율이 현재 추정치인 13.5% 수준에서 경쟁 심화나 구글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15.0% 수준으로 악화될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부킹홀딩스의 순이익은 6%에서 10% 정도 감소하고요. 순이익이 60% 감소.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서 15%에서 25%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주가는 15에서 25% 하락. 파급 효과가 크네요. 네, 그만큼 마케팅 효율성 관리가 부킹홀딩스의 수익성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부킹홀딩스가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 즉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해자가 중요하죠. 부킹홀딩스의 경쟁 우위는 단순히 웹사이트 트래픽이 많다는 것 이상입니다. 그 핵심에는 기술력에 기반한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이펙트와 뛰어난 운영 효율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해자가 바로 독점적인 숙소 공급망입니다. 부킹홀딩스는 전 세계 22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무려 280만 개가 넘는 호텔, 아파트, 빌라, 호스텔, 심지어 이글로나 트리하우스 같은 독특한 숙소까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숙박시설 파트너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80만 개요. 정말 방대하네요. 그렇죠. 이 방대한 숙소 네트워크는 경쟁사들이 단기간에 자본을 투입한다고 해서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매우 강력하고 구조적인 경쟁 우위 요소입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유럽 시장에서 부킹.com의 지배력은 거의 독점에 가까울 정도로 압도적이어서 유럽 여행객들에게 부킹.com은 숙소 예약의 거의 동의어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네, 유럽에서의 지위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그 강력한 숙소 네트워크와 그로 인한 브랜드 인지도는 분명 부킹홀딩스의 핵심 자산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해자는 없다는 격언처럼 이 강력해 보이는 해자에도 잠재적인 균열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균열 요인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지역적 편중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킹홀딩스는 유럽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반대로 말하면 전체 매출과 이익의 상당 부분이 유럽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거든요. 네, 유럽 비중이 높죠. 분석에 따라서는 매출의 80%에서 90% 가까이가 미국의 지역, 그중에서도 특히 유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80에서 90%?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이건 유럽 지역의 경기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변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 리스크. 예를 들어서 유럽 경제가 예상보다 심각한 침체에 빠지거나 유럽 내 테러 위협이 고조되거나 유로화 가치가 급락하거나 혹은 유럽연합 EU 차원에서 강력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네.
부킹홀딩스의 전체 실적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유럽 시장 의존도가 높은 것이 과거에는 성장의 발판이었지만 미래에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유럽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하지만 바로 그 강력한 네트워크가 부킹홀딩스의 또 다른 핵심 해자인 양면 시장 네트워크 효과, 투사이디드 마켓 네트워크 에펙트를 만들어냅니다. 아, 네트워크 효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공급자, 숙소와 소비자, 여행객, 양쪽 모두에게 가치를 제공해 성공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한쪽의 참여자가 늘어나면 다른 쪽의 참여자에게도 플랫폼의 매력도가 높아져서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 선순환 구조. 즉, 더 많은 여행객들이 부킹닷컴을 이용하게 되면 호텔이나 아파트 주인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잠재 고객에게 자신의 숙소를 노출시킬 수 있으니 부킹닷컴의 숙소를 등록할 유인이 커지겠죠. 그렇죠. 공급자가 모이죠. 그렇게 더 많은 종류의 다양한 숙소들이 부킹닷컴에 등록되면 여행객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의 숙소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니 다른 플랫폼 대신 부킹닷컴을 이용할 유인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네, 수요가 또 모이고요. 이렇게 여행객이 늘면 숙소 공급자가 늘고 숙소 공급자가 늘면 다시 여행객이 늘어나는 강력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후발주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매우 어려운 장벽, 즉 네트워크 효과 기반의 해자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킹홀딩스가 오랜 기간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네트워크 효과는 강력한 해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균열 요인은 바로 호텔 체인이나 항공사들의 직접 판매, D2C, 다이렉트 투 컨슈머 강화 움직임입니다. 아, D2C, 직접 판매. 메리오트, 본보이, 힐튼, 호널스, 하얏트, 월드 오브 하얏트 같은 글로벌 대형 호텔 그룹들이나 델타, 유나이티드 같은 주요 항공사들이 자체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그리고 멤버십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어요. 네, 자체 앱들 많이 쓰죠. 그러면서 고객들에게 우리 공식 채널에서 직접 예약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자체 채널을 통해 예약하는 충성 고객에게는 객실 업그레이드, 무료 조식, 포인트 추가 적립, 할인 혜택 등 다양한 독점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요. 혜택을 많이 주죠. 부킹홀딩스나 익스피디아 같은 온라인 여행사 OTA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예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호텔이나 항공사 입장에서는 OTA에 지불해야 하는 높은 중개 수수료, 보통 15에서 25% 정도 되거든요. 이걸 절약하고 또 고객 데이터를 직접 확보해서 마케팅에 활용하고 고객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구축해서 브랜드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선 이득이겠네요. 그렇죠. 이러한 D2C 전력이 성공적으로 확산되고 OTA를 통한 예약 비중이 점차 줄어든다면 이건 장기적으로 부킹홀딩스의 핵심 수익 기반인 중개 수수료 모델을 잠식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에 덜 민감하고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비즈니스 여행객이나 상용 고객을 중심으로 D2C 채널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술 자산 역시 부킹홀딩스의 경쟁 우위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흔히 부킹홀딩스를 그냥 단순히 여행 상품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사실 그 이면에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와 정교한 기술력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AI에 기반한 마케팅 및 개인화 역량입니다. 데이터와 AI. 부킹홀딩스는 매일 수십억 건에 달하는 사용자들의 검색 기록, 클릭 패턴, 예약 이력, 고객 리뷰 같은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합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잠재 고객의 여행 의도와 선호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장 구매 전환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에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매력적인 맞춤형 광고, personalized advertising을 노출시키는 거죠. 타겟팅 광고군요. 네, 또한 구글 검색 광고 SEM 입찰 전략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예약 전환을 이끌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높은 마케팅 비용에도 불구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광고 투자 대비 수익률 ROAS를 달성하고 결과적으로 20%대 중반이라는 경이로운 순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마케팅 효율이 좋군요. 둘째, 실시간 재고 관리 및 가격 최적화 다이내믹 프라이싱 플랫폼 기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개의 숙소와 항공편의 실시간 예약 가능 여부와 가격 변동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거든요.
부킹홀딩스는 이걸 자체 개발한 정교한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격 결정 기술이군요. 마지막으로 아까 계속 강조했던 커넥티드 트립 비전을 실제로 구현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AI가 고객의 여행 계획 전체 맥락, 목적지, 기간, 동반자 유형, 예산, 과거 선호도 같은 걸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단순히 개별 상품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최적의 조합으로 구성된 맞춤형 여행 일정, 그러니까 숙박 플러스 항공 플러스 렌터카 플러스 액티비티, 이걸 통합적으로 추천하고 원클릭으로 예약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죠. 아, 통합 추천. 네, 이건 단순히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LTV를 극대화하는 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부킹홀딩스를 여행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여행 슈퍼 앱, 트래블 슈퍼 앱으로 진화시킬 잠재력을 가진 핵심 기술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킹홀딩스가 보유한 기술력과 데이터 분석 역량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경쟁 환경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기술 변화가 빠르죠. 세 번째 잠재적 위험 요인은 거로 치열한 경쟁 환경과 기술 변화입니다. 대체 숙박 시장에서는 에어비앤비가 여전히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 잡고 있죠. 에어비앤비, 그쵸. 특히 독특한 현지 경험이나 장기 숙박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역시 최근 호텔 예약 기능을 추가하고 체험 익스피어리언스 상품을 강화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부킹홀딩스와의 경쟁 강도를 높여가고 있고요. 서로 영역을 넘나드는군요. 또한 검색 시장의 절대 강자인 구글의 행보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구글은 이미 구글 플라이츠, 구글 호텔, 구글 트래블 등 자체 여행 검색 및 예약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요. 구글의 위협. 사용자들이 구글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바로 가격을 비교하고 예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는데, 이건 잠재적으로 OTA들의 트래픽을 잠식하고 중개자로서의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구글이 직접 하면 무섭죠. 만약 구글이 마음먹고 여행 예약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면 막대한 사용자 기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순식간에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부킹홀딩스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 혜자가 과연 미래에도 계속해서 유효할 수 있을지는 지속적으로 검증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부킹홀딩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경쟁사들이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이며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끊임없는 기술 개발 투자와 혁신 노력에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기술 우위는 언제든 따라잡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말 다각적인 분석이네요. 경쟁 환경과 기술 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부분이죠. 부킹홀딩스의 최근 실적 동향과 곧 발표될 2025년 3분기 실적 예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중요하죠. 부킹홀딩스는 현재 시간으로 2025년 10월 28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3분기는 아시다시피 북방부의 여름 휴가 시즌이 포함되어 있어서 연중 가장 중요한 성수기입니다. 네, 최대 성수기죠. 따라서 이번 3분기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는 부킹홀딩스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을 가늠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시장의 예측치를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엿보입니다. 기대감이 높은가요? 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2025년 3분기 매출을 평균적으로 약 87억 1천만 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YOY로 9.01% 증가한 수치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9% 성장. 네. 조정주당 순이익 어저스티드 EPS는 95.97달러로 예상되는데 이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EPS는 14.4% 증가, 훨씬 높네요. 그렇죠.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매출 성장률 약 9%보다 이익 성장률 약 14.4%가 더 높게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부킹홀딩스가 단순히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에도 힘을 쓰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 비용 절감 효과인가요? 네, 앞서 언급되었던 인력 구조 조정 및 비용 효율화 프로그램, 트랜스포메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이걸 통해 분기당 약 4,500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는데 이런 노력과 플랫폼 운영 효율성 개선 노력이 실제 이익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의 세부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신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우려가 있을까요? 투자가들이 가장 면밀히 주시해야 할 부분은 바로 핵심 사업인 객실 숙박 예약 건수,
룸 라이트 솔드의 성장률입니다. 회사 측에서 제시한 3분기 객실 숙박 성장률 가이던스 범위가 3.5%에서 5.5% 사이거든요. 3.5%에서 5.5%. 이게 지난 2분기에 기록했던 8% 성장률과 비교하면 상당히 둔화된 수치입니다. 아, 2분기보다 낫네요.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저효과 베이스 이펙트입니다. 작년 2024년 3분기 실적이 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 폭발로 인해 매우 좋았기 때문에 올해 3분기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일 수밖에 없는 비교 대상 시점의 문제, 터프 컴스가 있습니다. 작년이 너무 좋았군요. 둘째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입니다.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수준,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감 등이 소비자들의 여행 심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영향.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핵심 사업의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은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또 긍정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총 예약금의 그로스 부킹즈 성장률 가이던스는 8%에서 10% 사이로 여전히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예약액은 괜찮군요. 네, 객실 숙박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더라도 평균 예약 단가 ADR이 상승하거나 혹은 커넥티드 트립 전략의 효과로 항공권이나 렌터카, 액티비티 같은 숙박 외 상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예약 금액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상품 판매 증가 기대. 특히 저가항공사 라이언에어와의 파트너십 강화 효과와 여름 휴가철 항공여행 수요 증가에 힘입어 항공권 예약 부문이 이번 3분기에도 높은 성장세를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지난 2분기에도 항공권 예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4%나 급증하면서 전체 성장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항공권 성장세가 좋았죠. 또한 부킹홀딩스는 과거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자주 기록해온 기업이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서프라이즈를 잘하죠. 지난 4분기 연속으로 시장의 EPS 컨센서스를 평균 19.22%나 상회하는 놀라운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경영진이 시장에 제시하는 가이던스가 다소 보수적인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며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시장의 눈높이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컨센서스 자체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월가가 예상하는 3분기 총 예약 금액 컨센서스가 약 450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네, 450억 달러. 그런데 앞서 2분기의 부킹홀딩스가 실제로 기록했던 총 예약 금액은 467억 달러였습니다. 2분기보다 낫네요. 3분기가 성수기인데. 그렇죠. 3분기가 연중 최대 성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수기인 3분기 예약 금액 예측치가 비수기에 가까운 2분기 실제 실적보다 오히려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다소 의아한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여기에는 환율 변동 효과나 예약 시점과 실제 여행 시점의 차이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 여행 수요 둔화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좀 보수적으로 보는군요. 정말 성수기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날까 하는 의구심이 컨센서스에 반영되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물론 반대로 생각하면 이 컨센서스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실제 실적이 이걸 상회할 경우 어닝 서프라이즈의 폭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만약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긍정적인 시나리오, 즉 불 케이스가 현실화된다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려운 비교 대상 터프 컴스에도 불구하고 핵심 지표인 객실 숙박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 상단인 5.5%를 뛰어넘어서 6.5% 이상을 기록하고 6.5% 이상? 총 예약 금액 역시 컨센서스인 450억 달러를 큰 폭으로 상회해서 47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한다면 이건 시장에 만연했던 성장 둔화 우려를 단번에 해소시키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커넥티드 트립 전략의 초기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 예를 들어 숙박 외 상품 예약 비중 증가 같은 것까지 제시된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렇죠.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예상보다 강력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나 중남미 같은 신흥시장의 여행 수요 회복세가 뒷받침되거나 혹은 AI 기반의 개인화 추천 시스템과 마케팅 효율화 노력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했을 경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네. 만약 이런 불케이스가 현실화된다면 부킹홀딩스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단기적으로 6%에서 10% 혹은 그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시나리오인 베어 케이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당연히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그렇죠. 만약 예상보다 거시경제 침체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나거나 혹은 경쟁 심화로 인해서 실제 객실 숙박 성장률이 가이던스 하단인 3.5%에도 미치지 못하는 3.0%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3.0% 미만. 심각하네요. 여기에 더해서 총 예약 금액마저 컨센서스인 450억 달러는커녕 420억 달러 이하로 크게 하회하고 특히 다음 분기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마저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제시된다면 420억 달러 이하. 이건 투자자들에게 여행 수요가 드디어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했다. Peak Travel Demand는 강력한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핵심 시장인 유럽이나 북미 지역의 수요 위축이 데이터로 확인될 경우 그 충격은 더욱 클 것입니다. 피크아웃 우려. 이러한 베어 키리스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부킹홀딩스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상당한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분석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 8%에서 12% 정도의 큰 폭의 하락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항상 양쪽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네,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군요. 이제 이번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킹홀딩스의 주요 리스크 요인들과 이를 고려한 가치평가, 밸류에이션 논리에 대해 아주 자세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중요하죠. 부킹홀딩스의 주가를 평가할 때 단순히 다른 온라인 여행사 OTA들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부킹홀딩스는 단순 중개 플랫폼을 넘어서 아까 설명드린 커넥티드 트립 전략을 통해 글로벌 여행의 모든 과정을 통합하는 고마진 기술 플랫폼, 하이마진 테크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플랫폼으로 본다. 네. 이것이 바로 부킹홀딩스가 경쟁사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즉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이런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는지 살펴보면요. 첫째, 전 세계적으로 구축된 독점적인 숙소 네트워크와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높은 수익성입니다. 특히 꾸준히 30%를 넘나드는 높은 영업이익률, 오퍼레이팅 마진은 부킹홀딩스의 강력한 가격 절정력과 효율적인 비용 구조를 보여주는 증거죠. 영업이익률 30% 이상. 대단하네요. 둘째, 호텔이나 항공기 같은 대규모 실물 자산 투자 없이도 전 세계적으로 사업 확장이 가능한 자산 경량화 플랫폼 모델입니다. 이건 아까 살펴봤듯이 50%가 넘는 경이로운 자기자본 이익률 ROE로 이어져서 막대한 잉여연금 흐름을 창출하고 이걸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자산 경량화 모델. 셋째,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커넥티드 트립 전략을 통해 단순 중개 플랫폼에서 벗어나 여행 경험 전체를 혁신하는 기술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줍니다. 네, 높은 수익성, 성장 잠재력, 그리고 기술 기업으로의 변모 가능성. 이건 분명 부킹홀딩스의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중대한 리스크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리스크들이죠? 여러 리스크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시경제 변화에 대한 높은 민감도, 매크로 에코노믹 센시티비티. 경기 민감도? 아시다시피 여행은 식료품이나 생필품 같은 필수 소비재가 아니라 소득 수준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 소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형 재량 소비, 사이클릭 디스크레셔너리 스펜딩 항목이잖아요. 네, 그렇죠. 여유 있을 때 가는 거죠.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오거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거나 혹은 전쟁이나 테러 같은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고조되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곧바로 부킹홀딩스의 예약 건수 감소와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타격이 크겠네요. 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전체 예약 건수 중 여행 취소율, 캔슬레이션 레이트가 단 1%포인트만 상승해도 부킹홀딩스의 순이익은 1.5%에서 2.5%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취소율 1%포인트 상승에 순이익 1.5에서 2.5% 감소. 민감하네요. 네, 그만큼 거시경제 환경 변화가 부킹홀딩스의 실적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직접적이고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킹홀딩스 투자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의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부킹홀딩스만의 강력한 경쟁 우위와 수익성,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 수준을 적정하다고 보고 있을까요? 네, 목표 배수가 궁금하네요. 여러 투자은행 IB들의 분석 리포트를 종합해보면 부킹홀딩스의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주가 수익 비율, 포워드 PE 목표치를 대략 25배에서 30배 사이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워드 PE 25, 30배. 또한 향후 12개월 예상 매출액 기준 주가 매출 비율, 포워드 PS는 7배에서 10배 수준까지도 합리적인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포워드 PS 70배. 이게 S&P 500 지수 평균이나 동종 OTA 경쟁사들의 평균 밸류에이션 배수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부킹홀딩스의 월등히 높은 마진율, 특히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그리고 자산 경량화 모델에서 오는 높은 자본 효율성 ROE, 또 단순 OTA를 넘어서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인정받는 데 따른 프리미엄이 발현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붙는군요. 마케팅 비용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지만 부킹홀딩스는 연간 약 50억 달러 이상이라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업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마케팅 효율성, 즉 MSGB 비율 관리를 매우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효율성 관리. 이것이 바로 19%가 넘는 제조업 기업들은 상상하기 힘든 높은 순이익률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또한 구글 검색 등 외부 채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앱 직접 방문이나 이메일 마케팅 등을 통한 직접 예약, 디렉트 부킹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이 비중이 전체 예약의 55%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직접 예약 비중 55% 이상 높네요. 네. 직전 예약 비중이 높아질수록 마케팅 비용 부담은 줄어들고 이익 안정성은 강화되기 때문에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킹홀딩스의 해자를 더욱 두텁게 만드는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 리스크 외에도 부킹홀딩스가 직면한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리스크는 바로 규제 리스크, 레귤레이터리 리스크, 특히 유럽연합의 EU의 규제 강화 움직임입니다. 아, 규제 리스크. 유럽이 중요하죠. 네. 부킹홀딩스 매출의 상당 부분이 유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EU의 규제 변화는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마켓 액트, DMA입니다. DMA. DMA는 거대 플랫폼 기업 게이트키퍼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인데 부킹홀딩스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DMA의 여러 조항 중 부킹홀딩스에게 가장 뼈아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최애국 대우 조항, Parity Clause 또는 Most Favored Nation Clause, MFN에 대한 규제입니다. 최혜국 대우 조항. 그게 뭔가요? 이 조항은 과거 부킹홀딩스가 호텔 파트너들과 계약할 때 넣었던 내용인데요. 호텔들이 부킹홀딩스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가격이나 판매 조건을 다른 어떤 판매 채널, 심지어 자체 웹사이트보다 불리하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아, 부킹보다 싸게 팔지 못하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호텔이 자체 웹사이트에서 더 싸게 팔 수 없도록 막는 조항이었죠. 이건 부킹홀딩스가 항상 최저가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DMA는 이러한 광범위한 최애국 대우 조항을 금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조항이 완전히 금지된다면 호텔들은 앞으로 자체 웹사이트나 다른 경쟁 OTA 플랫폼에 부킹홀딩스보다 더 낮은 가격이나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럼 가격 경쟁이 심해지겠네요. 네, 이건 플랫폼 간의 가격 경쟁을 심화시키고 부킹홀딩스가 호텔로부터 받는 중개 수수료율, 커미션 레이트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분석에 따르면요. 만약 규제 강화로 인해 부킹홀딩스의 평균 수수료율이 5%포인트 하락한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순이익은 15에서 20%까지 감소하고 순익 15에서 20% 감소. 이는 주가에 반영되어서 25에서 35%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제기됩니다. 주가가 25에서 35% 하락. 와, 규제 리스크가 정말 크네요. 물론 실제 영향은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방식, 그리고 부킹홀딩스의 대응 전략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DMA가 부킹홀딩스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구조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규제 리스크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군요.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도 있지 않을까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기회 요인을 좀 살펴보면 아까 계속 강조했던 커넥티드 트립 전략이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커넥티드 트립 성공 시나리오. 네, 고객들이 정말로 부킹닷컴 앱 하나로 모든 여행 준비를 끝낼 수 있게 되고 AI 기반의 맞춤형 추천에 만족해서 숙박 외 상품 구매 비중이 빠르게 늘어난다면 이건 부킹홀딩스의 성장 스토리를 완전히 새롭게 쓸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AI 기술 발전과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통해 마케팅 효율성을 더욱 개선해서 논란이 많은 MSGB 비율을 현재 수준에서 1%포인트만 낮출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MSGB 1%포인트 하락. 연간 총 예약 금액이 1,500억 달러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1%포인트 절감은 연간 15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15억 달러 절감. 크네요. 만약 이 두 가지 긍정적인 요인, 즉 커넥티드 트립의 성공적인 확장과 마케팅 효율성의 획기적인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향후 부킹홀딩스의 주가 상승 잠재력은 현재 수준에서 40%에서 50%에 달할 수 있다는 매우 낙관적인 전망도 일부 분석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40에서 50% 상승 잠재력. 또한 경영진이 보내는 신호, 매니지먼트 시그널도 중요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실적 발표 직후에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다면 이건 단순히 주당 순이익 EPS를 약간 높이는 효과? 가상의 1억 달러 자사주 매입 시 분석에 따르면 EPS 증대 효과는 약 0.086%로 미미하다고 해요. 효과는 미미하지만 이걸 넘어서 경영진이 회사의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과 미래 사업 전망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주가가 기업의 내재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네, 자신감의 표현이죠. 실제로 현재 부킹홀딩스의 지난 12개월 실적 기준 주가 수익 비율 TTM PE는 약 35배 내외 수준인데 이는 과거 5년 평균 PE가 86배를 넘었던 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아진 수준입니다. 과거 평균보다 많이 낮아졌네요. 물론 과거 평균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측면도 있지만 최근 몇 년간의 강력한 이익 성장을 고려할 때 현재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수준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경쟁 환경의 위협과 기술 변화의 불확실성 역시 지속적으로 주가에 압박을 가하는 요인입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구글의 여행시장 진출 확대, 에어비앤비와의 경쟁 심화, 그리고 호텔 및 항공사들의 D2C 전략 강화는 부킹홀딩스가 안심할 수 없는 지속적인 위협이죠. 네, 경쟁 리스크. AI 기술의 발전은 부킹홀딩스에게 커넥티드 트립과 같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쟁사들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기술을 도입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거나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경쟁자가 등장해서 기존 시장 질서를 파괴할 수도 있는 잠재적 위협이기도 합니다. 기술 변화의 양면성. 또한 투자자들은 부킹홀딩스 주가 자체의 높은 변동성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실적 발표와 같이 중요한 이벤트 전후에는 주가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옵션 시장의 가격을 바탕으로 추정한 실적 발표 전후의 내재 변동성, Implied Volatility, IV는 약 4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IV 45% 높네요. 네, 이게 통계적으로 실적 발표 당일 주가가 약 플러스 마이너스 2.83% 범위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현재 주가를 5,500달러라고 가정하면 하루에 플러스 마이너스 156달러 정도의 변동폭인 거죠. 하루 변동폭이 크네요. 네,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변동성이며 만약 실제 실적이나 향후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어닝 쇼크, 어닝 쇼크 시 급락 가능성. 따라서 부킹홀딩스의 장기적인 내재 가치를 평가할 때는 이러한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 특히 규제 리스크와 경쟁 심화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해서 할인율을 좀 보수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할인율 조정? 예를 들어 기본적인 가중평균 자본비용 WACC가 7%라고 하더라도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추가해서 리스크 조정 할인율 RADR, 리스크 어저스티드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8% 또는 그 이상으로 높여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리스크 반영해서 할인율을 높인다. 이렇게 할인율을 높여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목표 주가 상승 여력은 기존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분석에서는 기본 WACC 7% 적용 시 목표 주가 상승 여력은 플러스 25%였는데
RADR 8%를 적용하니 플러스 15%로 줄어들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목표 주가 자체도 6,430달러에서 5,920달러로 낮아졌고요. 네,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겠군요. 마지막으로 실제 투자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부킹홀딩스의 실적 발표를 보고 어떤 지표들을 핵심적으로 살피며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를 조정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참고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 반응 중요하죠. 앞서 살펴본 여러 분석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총 예약 금액 그로스 부킹스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15% 이상을 기록하고 15% 이상. 핵심 지표인 객실 숙박 룸라이츠 성장률 역시 10%를 넘어서며 강력한 수요를 확인시켜주고 10% 이상. 수익성을 나타내는 조정 EBITDA 마진율, 어지스티드 EBITDA 마진율마저 38%를 초과하여 비용 통제 능력까지 입증하고 마진 38% 초과. 여기에 더해 다음 분기,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마저 전분기 대비 QOQ 18% 이상 성장하는 매우 강력한 수치를 제시한다면 시장은 이걸 트리플 크라운 달성에 버금가는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즉각적으로 적극 매수, 스트롱 바이 또는 시장 수익률 상회, 아웃퍼폼 의견을 재확인하거나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 역시 현지 수준에서 10% 이상 높여잡는 등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네, 부정적 시나리오. 만약 실적 발표 결과 총 예약 금액 성장률이 시장 기대치 하단에도 못 미치는 12% 미만으로 발표되고 12% 미만. 핵심인 객실 숙박 성장률 낮아 7% 미만으로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7% 미만. 수익성을 나타내는 조정 EBITDA 마진율도 35% 미만으로 떨어져 비용 부담 증가 우려를 키우고 마진 35% 미만. 특히 가장 중요한 다음 분기, 4분기 가이던스마저 전분기 대비 QOQ 14% 미만의 실망스러운 성장률을 제시한다면 가이던스 QOQ 플러스 14% 미만. 시장은 이를 경기 침체 및 경쟁 심화에 따른 성장 엔진 고장이라는 심각한 위험 신호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투자 의견을 중립, 뉴트럴이나 비중 축소, 리듀스, 심지어 매도, 셀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 역시 현재 수준에서 10% 이상 낮춰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목표 주가 10% 이상 하향. 기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실망 매물이나 손절매, 스탑로스 물량이 출회되면서 주가 하락폭이 예상보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중 최대 성수기인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제시되는 4분기 및 연간 가이던스가 부진할 경우 향후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면서 그 충격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본 것처럼 부킹홀딩스는 글로벌 여행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시장 주대력, 그리고 호텔이나 항공기를 직접 소유하지 않는 자산 경영화 비즈니스 모델이 가져다주는 경이로운 수준의 자본 효율성과 수익성, 네, 그렇죠. 그리고 커넥티드 트랩이라는 미래 여행 경험을 혁신하려는 야심차고 구체적인 성장 전략, 마지막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탄탄한 재무 성과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매우 뚜렷하고 강력한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강점은 분명하죠.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불확실성이나 규제 강화와 같은 넘어야 할 도전 과제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여행 시장의 장기적인 추세와 AI 및 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킹홀딩스의 기술 리더십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며 매력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상세하게 논의했던 것처럼 부킹홀딩스는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행 산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특히 매출 비중이 높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한 규제 리스크 심화 가능성은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네, 리스크도 명확합니다. 또한 구글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의 시장 진입 위협과 에어비앤비와의 경쟁 격화, 그리고 호텔 및 항공사들의 자체 판매 채널 D2C 강화 움직임은 부킹홀딩스의 중개자로서의 입지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그렇죠. 경쟁 환경. 마지막으로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 지출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마케팅 효율성 유지. 결국 부킹홀딩스의 미래 기업 가치는 커넥티드 트립,
이라는 야심찬 비전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구현해내는지,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과 치열한 경쟁 구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수익성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상세하게 분석해드린 부킹홀딩스의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존재하는 잠재적 위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각자의 투자 원칙과 판단 기준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본자료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자문이나 매수 매도 추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금융시장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를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컨텐츠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된 정보를 일부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분석 시점에 따라 특정 데이터나 정보가 실제와 차이가 발생하거나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